뭐래도 긍정적이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긍정 에너지를 퍼뜨리는 사람들. 반면에 뭐래도 불평불만이 끊이질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말을 자주 쓸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혹시 당신의 주변에 유독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나요? 이 두 사람의 대화는 단순히 내용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언어는 그들의 삶을, 아니, 그들의 행복 그 자체를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평균 1만 6천 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내뱉는 한숨부터 출근길에서 동료에게 건네는 인사, 점심시간의 수다, 저녁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까지. 이 모든 순간들이 쌓여서 우리의 하루를 만들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평범한 대화 속에 우리가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결정하는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카페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옆 테이블에는 직장인 두 사람이 앉아 있고 그 옆에는 대학생 둘이 앉아 있습니다. 어떤 테이블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어떤 테이블에서는 한숨과 불평이 오갑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에너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미간을 찌푸린 채 말합니다. 진짜 우리 팀장은 답이 없어. 하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요구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듣는 친구 얼굴에도 서서히 그늘이 내려앉습니다. 반면 다른 테이블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아, 오늘 진짜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그 프로젝트 마무리돼서 다행이다. 이번에 진짜 많이 배웠어. 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의 대화 패턴만 분석해도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있는지, 심지어 몇 년 후의 삶의 만족도까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투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뇌가 우리가 뱉는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청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짜증나라고 말하는 순간 뇌는 즉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고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킵니다. 반대로 감사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뇌는 안정감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내보냅니다. 말은 뇌에서 만들어지지만 역으로 뇌를 재조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어디쯤에 두고 있는지가 먼저 정해지고 그 결과가 언어의 형태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대화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현재 마음 상태는 물론이고 평소 생각의 습관, 더 나아가 삶의 만족도까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불만족한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할까요? 월요일 아침, 알람이 울립니다. 불만이 기본갑인 사람들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한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또 월요일이야. 진짜 주말은 왜 이렇게 짧냐. 출근길 지하철이 조금만 붐벼도 이렇게 말하죠. 역시 한국은 살 곳이 못돼.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지. 이들의 대화에는 몇 가지 특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과거에 대한 후회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때 그 회사 안 옮겼어야 했는데, 대학 때 공부 좀 해둘 걸, 그때 그 아파트를 샀어야 했는데, 이미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가 반복되는데 이 후회에는 교훈이나 정리가 없습니다. 그냥 아까운 시간과 놓친 기회에 대한 곱씹기만 있을 뿐입니다. 마치 상한 음식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같은 후회를 반복하면서 현재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둘째, 미래에 대한 불안이 대화를 지배합니다. 이러다 진짜 길바닥 나앉는 거 아니야? 요즘 세상에 결혼은커녕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다니까. 이번에도 틀림없이 안 될 거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최악의 결말로 상상해놓고 그 불안을 현재로 끌고 와서 반복 재생합니다. 머릿속에서 재난 영화를 계속 상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책임의 주어가 거의 항상 타인 혹은 상황입니다. 우리 회사가 원래 그래. 이 사람들이 일을 저렇게 하니까 밑에 사람이 힘든 거지. 나라가 이 모양이라서, 부모님이 재산을 안 물려줘서. 이 패턴의 공통점은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나가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점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남에게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절대적 표현이 많다는 것입니다. 항상, 절대, 전혀, 완전히 같은 단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 팀장은 항상 나한테만 일을 시켜. 이 회사는 절대 변하지 않아. 내 인생은 완전히 망했어. 실제로는 가끔 그런 일이 있을 뿐인데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그것이 절대적 진실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극단적 표현은 현실을 왜곡하고 중간지대를 보지 못하게 만들며 창의적 대안을 찾는 능력을 차단합니다. 다섯째, 끊임없이 남과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나만 이 모양이야. 옆집은 벌써 차도 바꿨던데. 쟤는 또 여행 갔네. 나는 언제쯤 저렇게 살아보나. 남의 화려한 겉모습과 나의 초라한 속사정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점점 초라하게 만듭니다. SNS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하이라이트와 자신의 일상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점점 더 초라하게 만들어갑니다. 여섯째, 자기 자신에게도 날이 서 있습니다. 나는 진짜 왜 이 모양이냐. 내가 해봐야 뭐가 되겠어. 난 진짜 재능이 전혀 없어. 남에게 향하던 비난은 어느 순간 나 자신에게도 날카롭게 꽂힙니다. 이렇게 자기 비하가 섞인 말버릇은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이런 대화를 옆에서 계속 듣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그래, 힘들겠다라며 공감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이 굳어집니다. 어깨는 천천히 처지고 대답은 짧아지고 시선은 자꾸만 다른 곳을 향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무거운 회색 연기처럼 사람들 사이를 떠돌다가 결국 주변까지 가라앉게 만들죠. 더 안타까운 건 이런 말버릇이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위로하고 공감해주지만 같은 불평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지쳐갑니다. 또 그 얘기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만남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결국 약속은 줄어들고 연락은 뜸해지고 관계는 멀어집니다. 그러면 불만은 더 늘어납니다. 친구들도 다 연락 안 하네. 역시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이제 시선을 반대편으로 옮겨 행복이 기본값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대화를 보겠습니다. 이들이라고 해서 힘든 일이 없거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도 똑같이 월요일 아침에 피곤함을 느끼며 눈을 뜹니다. 하지만 반응이 다릅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그래도 좀 살겠다. 이번 주에 해야 할 일 좀 많긴 한데 하나씩 해보자. 교통체증에 갇혔을 때 이들도 답답합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차가 많이 막히네. 그래도 이참에 밀린 팟캐스트나 하나 듣자. 유명한 수녀원 연구가 있습니다. 180명의 수녀들이 젊은 시절에 쓴 자서전을 분석했는데 행복하다, 감사하다, 기대된다 같은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쓴 수녀들이 부정적인 단어를 쓴 수녀들보다 평균 10년이나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환경이 똑같은 수녀원에서도 언어 습관이 수명을 결정한 것입니다. 반면 행복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첫째, 현재에 대한 감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그냥 이 햇빛만으로도 좀 살 것 같다. 아까 커피 되게 맛있었어. 작은 거지만 기분 좋아지더라. 내가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에서 좋았던 점을 포착해 말로 꺼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한 일을 말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행복도가 25% 높았고 건강 상태도 더 좋았다고 합니다. 둘째, 미래를 떠올릴 때 불안보다 기대의 언어를 씁니다. 솔직히 좀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이번에 해보면 다음에는 덜 떨리겠지. 이번 프로젝트 잘 끝내면 나도 조금 더 성장해 있겠지. 힘들긴 하지만 이거 끝나면 많이 배워 있을 거야.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할 때도 최악의 상황보다 가능성을 먼저 떠올립니다. 두려움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너머의 긍정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춥니다. 셋째, 주어의 나가 자주 등장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먼저 이야기해볼까 생각 중이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바꿔봐야겠다. 그 사람이 날 화나게 했어 대신
내가 그 말에 좀 상처를 받았어 라고 말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꼭 자신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라는 질문을 놓치지 않습니다. 상황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어도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믿음이 언어에 배어 있습니다. 넷째,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말이 대화 중간중간 끼어듭니다. 그 상황은 진짜 짜증나겠다. 근데 다음에는 미리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때? 일이 많아서 힘든 건 어쩔 수 없는데 우리 그냥 중간에 5분씩 눈만 감고 쉬어볼까? 문제를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궁리합니다. 불만족한 사람들이 하지만 그게 아니라라며 반박의 접속사를 주로 쓴다면 행복한 사람들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읊습니다. 다섯째, 타인에 대한 인정과 감사가 기본값으로 깔려 있습니다. 내 덕분이야. 정말 대단하다. 그럴 수도 있겠네. 내 입장에선 그럴 수 있어. 이들은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에너지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전시켜줍니다. 화창한 날 햇살 아래에서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얼굴에는 웃음이 자주 떠오르고 몸은 자연스럽게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여섯째, 실패나 어려움을 말할 때도 다릅니다. 이번에 완전 망했어가 아니라 이번에 제대로 배웠어 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경험을 두고도 하나는 끝이고 하나는 시작입니다. 나는 이걸 못해 대신 나는 아직 이걸 못해 라고 말합니다. 아직이라는 두 글자는 닫힌 문을 열어줍니다. 이 작은 단어 하나가 뇌에게 노력하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의 신호를 보냅니다. 부부관계 전문가의 연구도 흥미롭습니다. 부부가 15분만 대화하는 것을 봐도 이혼 여부를 94%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행복한 부부들의 비밀은 5대1의 법칙이었습니다. 칭찬, 감사, 공감 같은 긍정적인 말을 5번 할 때 불평이나 비판은 1번 정도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 실험에서는 발표를 앞둔 사람들에게 한 그룹은 나는 불안해라고 말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나는 흥분돼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흥분돼라고 말한 그룹이 훨씬 더 좋은 발표를 했고 심박수와 혈압도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뇌가 그 상황을 다르게 해석한다는 증거입니다. 이쯤 되면 단순히 긍정적인 사람 vs 부정적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핵심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 관점에서 흘러나오는 에너지입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도 한 사람은 역시 세상은 엉망이야. 할수록 손해보는 느낌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쉽진 않은데 그래도 이 안에서 내가 배울 건 뭐지? 라고 말합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이 차이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고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부위입니다. 반복적으로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면 편도체가 과민해져서 작은 스트레스에도 과도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뇌의 전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됩니다. 이 부위는 계획, 의사결정, 감정 조절을 담당합니다. 긍정적 언어는 전전두엽의 기능을 강화시켜 더 나은 판단과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사용하는 말은 뇌의 특정 회로를 강화시킵니다. 최악이야, 망했다, 답이 없다 같은 말을 자주 쓰면 우리 뇌는 점점 세상을 그렇게 인식하는 쪽으로 조건화됩니다. 반대로 그래도 다행이야, 해볼 가치는 있어, 이번엔 이렇게 배웠네 같은 말을 반복하면 가능성을 찾는 회로가 강화됩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언어가 실제 현실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힘들어라고 말하면 뇌는 그것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건 도전적이네라고 말하면 뇌는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고 각성과 집중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버릇을 바꿀 수 있을까요?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조사 하나, 어미 하나만 바꿔도 뇌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첫째, 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바꿔보세요. 아, 오늘 또 출근해야 해 대신 오늘도 출근할 수 있네, 직장이 있으니까로
밥 차려야 해 대신 가족들에게 밥을 차려줄 수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의무감이 감사함으로 억지스러움이 기회로 바뀝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전환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주관적 행복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둘째, 왜를 어떻게로 바꿔보세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라는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자책만 낳습니다. 이 질문을,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여기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로 바꿔보세요. 뇌는 질문하는 대로 답을 찾습니다. 왜는 원인 분석과 자책으로 이어지지만 어떻게는 해결책 모색으로 이어집니다. 비난의 화살을 해결의 열쇠로 바꾸는 것입니다. 셋째, 부정적인 말 뒤에 그래도 나 아직을 붙여보세요. 나는 이걸 못해 대신 나는 이걸 아직 못해. 오늘 진짜 힘들었어. 그래도 집에 와서 쉬니까 괜찮네 처럼 말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인정해주되 마침표는 긍정으로 찍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 탄력성입니다. 넷째,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꿔보세요. 너 때문에 화가 나를 내 덕분에 참는 법을 배우네로, 나이 때문에 힘들어를 나이 덕분에 인생을 좀 알게 됐지로 바꿔보는 겁니다. 덕분에라는 말을 입에 붙이면 신기하게도 고마운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거울을 보고 나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주세요. 주름 자글자글한 거 봐라. 다 늙었네 라고 한숨 쉬지 마세요. 대신 이만하면 곱게 잘 늙었다. 오늘 하루도 아픈 데 없이 잘 버텨줘서 고맙다. 내 몸아 라고 말해주세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남들도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여섯째, 가정에서의 언어를 점검해보세요. 부모의 말버릇은 아이의 내면의 목소리가 됩니다. 부모가 아이고 죽겠다, 힘들어를 입에 달고 살면 아이는 세상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세계관을 물려받습니다. 부모가 실수한 아이에게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니 라고 말하면 아이의 내면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비판자가 살게 됩니다. 반대로 실수했네. 괜찮아. 다음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해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회복 탄력성을 가집니다. 일곱째, 직장에서의 언어도 중요합니다. 한 회사에서 관리자들에게 말하는 방식을 바꾸도록 교육했습니다. 왜 이것도 못해? 대신 이 부분을 이렇게 보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게 한 것입니다. 6개월 후 직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갔고 이직률은 줄었으며 팀 전체의 생산성도 향상되었습니다. 여덟째, 친구나 동료와의 대화에서도 의식적으로 바꿔보세요. 너 그거 잘못했어. 대신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안 될 거야. 대신 도전해볼 만하네 라고 말해보세요. 상대방을 격려하는 말은 결국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아홉째, SNS나 메신저에서도 긍정적인 언어를 써보세요. 월요병이야. 죽겠다 대신 새로운 한 주 시작. 화이팅. 날씨 진짜 짜증나네 대신 비 와서 공기가 맑아질 것 같아 라고 써보세요. 온라인에서의 언어도 우리 뇌에 그대로 각인됩니다. 열째, 감사 인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해보세요. 단순히 고마워 대신 내가 그때 도와줘서 정말 큰 힘이 됐어.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 처럼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하는 사람도 더 행복해집니다. 행복과 불행은 전염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내 친구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질 확률이 15% 증가하고 심지어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도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최대 3단계까지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긍정적인 언어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그것이 모여 조직의 문화를 만들고 나아가 사회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대화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살아가며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 결정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행복과 불만족은 외부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언어를 선택하고 어떤 대화 패턴을 습관화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불편한 진실이자 놀라운 가능성입니다. 물론 현실은 녹록지 않고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와 억울한 순간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버릇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일한 조건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점점 더 삶에 지쳐가고 또 다른 사람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깊어집니다. 그 갈림길 한가운데에는 우리가 무심코 선택해온 언어의 방향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소통이 필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며 우리는 더 고립되고 개인화되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통한 소통은 늘었지만 진정한 연결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는 증가하고 사회적 갈등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대화 습관을 점검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을 넘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한 사람의 긍정적인 언어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그것이 모여 조직의 문화를 만들고 나아가 사회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대화는 어떤 색깔을 띠게 될까요? 하루 동안 했던 말을 조용히 떠올려보면 짜증나, 피곤해, 최악이야가 더 많았나요? 아니면 그래도 다행이야, 고마워, 괜찮아, 다시 해보지 뭐가 더 많았나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단 한 문장이라도 다르게 선택해볼 수 있습니다. 불평으로 끝내던 상황에서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한 문장을 덧붙여보는 것, 당연하게 여기던 일에 생각해보니 고맙다 한번 말해보는 것. 처음엔 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안 하던 말 하려니 입이 잘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딱 일주일만 의식적으로 해보세요. 내 표정이 달라지고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지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주 작은 변화 같지만 그 문장이 쌓여서 당신의 내일을 그리고 몇 년 뒤에 당신의 표정을 바꿔놓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언어가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 놀라운 여정을 기대합니다.